저는 뭐 수년 전부터 주택 시장은 수요에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여 왔다고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요. 그게 올해 4분기 때 가계대출 규제와 함께 그대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도 그래서 수요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가 그냥 뭐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우리의 소득이고, 우리 소득이 경상적으로 일을 내서 벌어들이는 그런 소득도 있지만, 대출 같은 이제 타인 자본도 나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그런 처분 소득도 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내년은 요약하면은 전반적인 가계소득 증가율은 낮아질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을 처분한 처분 소득자들은 그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앞으로의 4년을 예상해 보면은, 그래서 올해보다 더 극심한 그런 양극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상반기에는 대출이 열리면서 수요가 좀 회복을 하고, 하반기에는 수요가 경색될 걸로 보고 있어서 참고하자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을 적게 돼 있고, 자기 자본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 그 마련된 자기 자본에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식 등 금융 자산을 처분하고 마련했다고 응답한 퍼센티지가 한 자릿수였거든요. 4% 언더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20% 육박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집을 살 때 주식을 팔아서 집을 샀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코스피를 보면은 한국 주식을 팔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는 미국 주식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가계가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 총 1,000억 불을 넘어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140조 원인데, 140조 원이 10% 오르면 14조가 늘어나는 건데, 이 14조가 늘어나는 규모를 가계소득으로 환산하면은 정말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더 큰데요. 우리 5억 원 이상의 개인과 법인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작년 말 기준 자진 신고한 것만 140조 원입니다. 자진 신고 안 한 규모랑 5억 원 이하까지 합치면 산더미 같은 규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이 7만 불대였다가 지금 막 9만 불로 가고, 전반적으로 이쪽 시장에 막 온기가 있다 보니까 불안 요소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처분하면서 내년에 주택을 구입하실 건데, 이게 아주 일반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의 논문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비부동산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비관련 자산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그쪽이 강세로 갔을 때 부동산에도 약간 전이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뜯어보면은 그거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약간 전이가 된 거겠지만은, 특히 서울의 11개 구에서는 확실히 그 전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요즘의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2023년부터 다르게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2023년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그러니까 민간 가계에게 공적 정책금융 대출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시대로 좀 바뀌면서,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고 올해는 정책금융 중에서 신생아 대출이 있었는데, 신생아 대출이 그만큼 히트치진 못했지만은 지금처럼 민간 대출의 영향력이 적을 때일수록 정책금융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금융에 따라서 시장을 조금 마사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번 정부가 2년에 걸쳐서 깔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시장 상황 보면서 정책금융을 가지고 핸들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부분을 정부가 그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소득은 원래 정부가 핸들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소득은, 과거의 소득은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근로에서만 왔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경기 따라갔습니다. 근데 내년은 어쨌든 올해보다 성장률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가율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계소득 증가율 감소폭을 상쇄할 만큼 지금 우리 투자자산의 성과가 좋아지는 사이드가 나와버리면은, 가계소득은 안 좋아도 누군가는 이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주택 거래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래 위축 속에서 신고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반기에 조금 나올 것 같고, 하반기에는 대출을 옥죄게 되면 올해 하반기처럼 내년 하반기도 좀 다시 위축 장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명목으로 4% 정도 성장하는 국가이고, 약 잠재적으로는 물가 2%, 성장 2%이거든요. 4% 명목으로 성장한다면 대출은 명목으로 3% 성장을 해야
정부 부처가 생각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내려가는 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제1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2,000조라고 잡았을 때 60조 원 증가하는 룸이 있는 것이고 60조 원이 월에 5조 원이 되는 건데 올해 8월처럼 9조 7천억 빌려버리면 바로 그냥 규제 나오는 거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상반기에 60조 원을 채우기 위한 민간 금융기관들의 러시가 있을 거고요. 대출 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폭이 결정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대출 행태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이게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구매력 회복, 하반기에는 반대로 구매력 위축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위축된 상태에서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거래를 일으키는 건데 그 구매력은 경상소득이랑 처분소득에서 그리고 대출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의 볼륨이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정상시장이냐 하면은 전 시장 자체는 이미 완전히 비정상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비정상화된 시장을 인정을 하고 그냥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했을 때 내년에 이런 패턴들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거 레벨로 오려면은 소위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조정이 나오기 제일 좋은 것이 그냥 대출을 옥죄는 거거든요. 올해 4분기처럼. 그런데 올해 대출만으로도 다 조정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쨌든 경상과 비경상이라는 개인의 소득원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전보다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그거를 뭐 주목해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세라고 말씀드린 게 상고하저라는 거는 뭐 상반기에 막 지수 전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하반기에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반기랑 하반기를 굳이 따지면은 하반기는 징 분위기일 것 같고요. 거래량 월 3천 건에 네. 매매 실거래 지수가 마이너스로 찍히는 분위기일 것 같고요. 상반기는 그냥 강보합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가 결과물이 종속 변수이고 그다음에 그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저희가 독립 변수라고 하는데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가격이 종속 변수고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가격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약세로 가면은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가면은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주택 가격이 강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땐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급이 주택 가격이 약세로 전환하면 공급은 그냥 감소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6년 공급 감소가 지금 당장의 주택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이 가면 갈수록 대출 정책이라든가 이런 소득 변화에 너무나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주식 시장에서 이런 걸 좀 봐왔고 부동산은 좀 이렇지 않다고 봐왔었는데 그 부동산 시장의 자금원이라든가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부동산이 매우 금융화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결국은 뭐 개별 이슈, 재료, 모멘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유동성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의 코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뭐 26년에 공급이 적지만 그것 때문에 막 내년에 주택 가격이 막 랠리하고 그럴 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어쨌든 2.1% 정도로 성장률 마무리를 하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내려가서 1.8에서 1.9% 정도 성장률 전망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동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요즘에 연구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제대로 때려 맞으면은 한국 GDP가 0.5% 빠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뭐 LNG를 수입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회할 룸도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동맹국들을 대상으로는. 그래서 막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찍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고 그 떨어진 만큼 가계소득 증가율이 좀 꺾이고 사실 올해도 좋지 않았었는데 원래는 주택시장의 제일 예민한 그 계층이 가계소득 4분의 5분이 고소득 가구들이거든요. 이 고소득 가구들을 쪼개서 보면은 이 4분의 5분이들이 가계소득 증가율이 그래도 높은 퍼센티지였어요. 보통 6에서 9%가 나왔었는데 특히 5분위 같은 경우에는 막 11% 넘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지난 22년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4분위 5분위 소득 증가율이
5% 정도, 4에서 5%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택 시장에 들어오는 그 탄력이 확실히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경기랑 그다음에 성장률이랑 좀 연계가 된다고 보면 내년에도 가계소득 증가율이 아주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반 소위 전통적인 그래서 경기와 소득의 그리고 주택 가격 간의 상관성은 점점 더 좀 약해지는 것 같고 그냥 비전통적인 그런 자산 간의 소득과 상관성이 좀 더 짙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로피 아파트들 제외하고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아파트들 제외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전통적으로 소득 증가가 더디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대출에 더 큰 예민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 대출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그냥 살아나냐 죽느냐 완전 이렇게 심플하게 잡힌 것 같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추세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집을 살 때도 똑같은 거였는데요. 소위 아이 낳고 자식 키우고 학령기가 되고 이런 뭐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주택의 구입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구입을 할 때 자기 소득에 맞게 그리고 또 이게 뭐 사람이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제도가 어떨 때는 대출이 완화적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대출이 좀 이제 제약적이기도 하면서 이게 잘 타이밍이 맞으면은 좋은 주택 구매가 되는 건데 어려우면은 그걸 놓치게 되는 이제 자기의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냥 가계대출 정책을 그래도 꾸준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출이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있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주택 구매가 변하는 게 합리적인데 우리는 대출을 통한 인위적인 조절을 이제 너무나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대출 열어줄 때 사고 대출 닫히면 아예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계대출 프로그램을 열어줄 때 자기소득 맞춰가지고 주택 구매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하시는 게 맞고 하반기 되면은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계약금 날리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사기 불편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잘 관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어떤 경우에라도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